자, 일어나세요. 네.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이제 보던 내용까지를 정리를 하자면 지금 여기까지는 사진이 독자적인 예술로서 인정받기 직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진의 예술성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사진은 출발부터 보는 일보다는 찍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던 게 맞대요. 카메라는 시작부터 대중이 쓸 수 있는 도구로 자리 잡았답니다. 화학약품을 다루어야 하는 사진 현상에 까다로움이 있었지만 개인이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니었대요. 그래서 미국의 한 필름 회사는 더욱 간편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필름 100장이 든 카메라를 팔고 사용자가 다 찍은 카메라를 본사로 보내면 현상에서 완성된 사진과 새 필름을 장전해서 보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필름 카메라 들어본 적 있어?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필름 카메라 사진을 본 적 있어? 여러분들 뭐 아기 때 찍었던 사진 아니구나.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필름 카메라가 없구나. 여러분 몇 년생이에요? 09년생이야? 아 09년생이면 그래도 필름 카메라 있던 시절이긴 하네. 여러분들 아기 사진은 혹시나 집에 있는 거 보면 필름 사진 있지 않아요? 약간 그 사진인데 뒤에 종이 부분은 마분지처럼 미끌미끌하고 위에는 사진인데 약간 만지면 끈적끈적한 느낌이 좀 드는 그 반딱반딱한 사진 있잖아. 그쵸?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이 필름으로 현상을 한 거죠. 그래서 필름이라고 해서 엄청 얇은 이제 그 플라스틱 막 같은 건데 그거를 이렇게 동그란 원통에다가 이제 넣고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동그란 원통인데 이렇게 쫙 하면 두루마리 휴지처럼 이렇게 필름이 쫙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걔를 이제 사진기에 탁 박아놓고 이 한 칸씩 이제 사진을 찍히는 거야. 그래서 쭉 다 찍다가 필름을 한 통 다 썼어. 그러면 걔 빼가지고 갈아가지고 또 찍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럼 사진은 어떻게 보는데? 그 필름을 현상소에 맡겨야 돼.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그때 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 폴라로이드 사진 같은 거에 탁 찍으면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말려가지고 바로 볼 수 있지만 걔는 화질이 좀 별로 안 좋단 말이야. 자, 그래서 실제 사진은 예전에는 그렇게 찍으면 이제 현상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취미로 하는 사람은 현상을 하는 방까지 있었어요. 집에 어떤 방을 현상하는 방으로 두는 거야. 왜냐하면 그걸 방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빛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를 암실로 만들어야 됩니다. 암실로 만들고요. 처음에 사진 탁 찍어서 그 필름을 이제 그 종이를 이렇게 탁 찍어가지고 나오면 걔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까만 종이입니다. 근데 걔를 이제 빨래집게 같은 데다가 탁 해가지고 말려놔요. 뭘 말려놓냐면 그 말리기 전에 무슨 이상 화학약품 물 이렇게 탄 화학약품이 있거든. 걔를 사진 이렇게 넣어가지고 물에다가 막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면 이 물이 차랑차랑 살만하면서 여기 무슨 이렇게 그 화학약품이 입혀져. 그러고 나서 걔를 이제 빨래집게로 이렇게 탁 해놓고 한 하루 정도 말리잖아요. 몇 시간 정도 말리면 거기에서 점점 이제 사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진이 이제 완전히 그 장면이 딱 보이게 되면 그거 이제 다시 집으로 택배로 보내줘요. 그럼 그렇게 해서 보는 거야, 사진을. 그래서 찍으면 바로 볼 수 없었던 시절입니다, 사진을. 자, 그래서 미국에서 어떻게 했느냐? 왜냐면 이게 사실 되게 번거로운 작업이란 말이야. 자기가 집에서 현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진을. 자, 근데 미국에서 어떻게 했느냐? 셔터만 누르십시오. 나머지는 우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야? 카메라를 구매해. 막 찍어. 필름 한 통 다 썼어. 사진기를 거기 보내. 그러면 거기서 필름 빼가지고 사진 쫙 현상해서 사진기랑 다시 필름이랑 해서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그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뭐가 벌어졌느냐? 사진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예전에는 진짜 꼭 사진이 필요했던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집집마다 사진기를 하나씩 다 가지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게 오기 시작하면서. 자, 그래서 셔터만 누르십시오. 나머지는 우리가 맡겠습니다. 라고 하는 필름 회사의 광고는 사진이 누구를 위한 어떤 예술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럼 이 누구라고 하는 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중을 말하는 거죠. 사진이 그만큼 대중적인 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이미지로 바꾸어 개인이 쉽게 소유하게 해주는 새로운 기계의 매력은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갔대요. 찍는 재미가 곧 사진의 본질이라고 여기게 된 것은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누구나 스마트폰이 있대요. 스마트폰의 사진의 질은 너무 좋답니다. 웬만큼 공들이지 않은 바에야 사진기로 찍은 사진과 스마트폰의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대요. 일상에서 필요한 재현의 품질은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을 정도랍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경계도 모호해졌어요. 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찍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두가 높은 수준의 재현의 도구를 지니게 된 셈입니다. 당연히 화질이 아니라 차별적 내용과 메시지가 부각되는 사진으로 관심이 올라간대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화질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나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졌다? 차별적인 거, 그러니까 개성적, 개별적 인 내용이 메시지가 중요해진 거죠. 무엇을 찍느냐가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자, 다음 이렇게 쉬운 사진 찍기를 경험한 사람들이 의문을 품게 되었대요. 똑같은 카메라로 같은 장소를 찍어도 찍는 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야. 자, 그래서 누구나 가지고 있어, 카메라를. 그래서 누구나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나 사진을 찍는데 뭐해? 결과가 달라져. 똑같은 장소를 보고 찍는다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져. 자, 기술의 영역일 것 같은 사진이 예술이 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똑같은 사진을 찍고 똑같은 장면을 찍는데 달라진다. 뭐가 된다? 예술성이 생긴다. 왜? 어떻게 하느냐, 누가 하느냐, 어떤 감수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니까. 그럼 막 그게 무슨 말이야? 개별적인 게 되는 겁니다. 차별적인 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똑같은 스마트폰으로 똑같은 대상을 찍는데 왜 누구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낼까? 놓여있는 조건은 같은데 만들어내는, 잘 보세요, 무엇이 달라지는 건 사진이나 미술이나 같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조건은 같은데 무언가가 달라진다. 얘기가 뭐야? 아까 얘기했던 예술적인 거죠. 자, 그럼 왜 달라지는데? 기계를 사용한다 해도 나오는 결과물은 한 인간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생각에 더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지금 아까 위에 보면 가치관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생각이 가치관이라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가치관에 따라서 사진의 결과물이 매우 달라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사진을 예술로 받아들이게, 왜 예술로 받아들이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기계가 아닌 인간의 창조성, 요게 창조성의 근원이라는 거야. 아까 이야기했던 개별적인 거, 차별적인 거, 그런 것들이 작용하는 영역이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사진이 탄생했을 때 유일무이한 원본의 오라, 이 오라라고 돼 있는데 이 오라가 우리 요즘 지금 이제 뭔가 구어적으로 쓰는 말은 아우라죠. 아우라. 여러분들 아우라는 말 들어봤어? 아우라. 자, 그래서 원본의 아우라를 무기 삼던 미술과 사진의 갈등을 생각해보면 사진을 예술로 받아들이는 게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니었답니다. 혹시 학교에서 요 세 줄 관련해가지고 쌤이 뭐 학교에서 얘기하신 게 있나요? 배경지식적으로 얘기한 거 있었어? 원본의 아우라가 깨졌다, 그런 얘기한 적 없어? 자,
요것도 여러분들 비문학에 자주 나오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자, 발터 벤자민이라고 하는 미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원본의 아우라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원본의 아우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고흐의 그림이 있다고 생각해봐. 고흐의 별 빛나는 밤이야. 그림이 있어. 근데 그러면 그게 실제 원본 그림이 있을 거고, 이 그림을 우리가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보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그림, 실제로 그려놓은 그림, 이 그림을 찍어놓은 사진,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 둘이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똑같나? 다른가? 그걸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그런데 이 원본판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아우라가 있는데, 그거는 그 어떤 것도 깨부술 수 없다. 복제는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했던 게 이 벤야민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예술은 예술이라는 거야. 아무것도 침범하지 못해서 그 원본을. 그래서 그 원본의 아우라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이 사람인데, 사실은 이 사람이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할게요? 자기가 생각한 게 틀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언제 틀렸다고 얘기했을까요? 바로 현대미술이 시작하면서야. 현대미술 중에 우리 소위 말하는 팝아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앤디 워홀이라는 이름을 들어봤어요 혹시? 앤디 워홀? 앤디 워홀의 대표적인 그림이 뭐가 있냐면, 그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연예인의 얼굴을 이렇게 또 똑같은 그림인데 6개를 이렇게 박아놔. 근데 색깔만 달라. 똑같은 형태로. 또는 그 미국 통조림 있죠? 통조림 이렇게 있는데 색깔만 다르게 해가지고 한 6개 박아놔. 그럼 끝이야. 그리고 그 통조림인데 걔를요 하나로 해가지고 어떤 거 파란색, 어떤 거 빨간색, 어떤 거 보라색 해가지고 팔아요. 그림을. 그게 뭐냐면 복제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거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벤야민은 복제품은 예술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앤디 워홀 그림은 세상에서 제일 비싼 그림이란 말이야. 지금 시대가 변한 거야. 그래서 원본의 아우라를 무기 삼고 있었던 게 기존의 미술이었어. 사진은 복제에 불과한 거야. 그러면 사진은 복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가 아니다? 예술이 아니야. 원본의 아우라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갈등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갈등을 생각해보면 사진을 예술로 받아들이는 게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니었던 거야. 왜? 너무 보수적인 생각이란 말이야. 자, 나오죠? 복제가 가능한 새로운 영역을 예술로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뭐가 있었다고? 혼란이 있었다고. 과거에는 사진을 뭐로 봤다? 상황과 형상의 복제로 봤다는 거야. 과거에 그랬던 거야. 근데 그러면 지금 생각해봐봐. 복제가 가능한 새로운 영역인데, 이 복제가 가능한 새로운 영역이라고 하는 게 지금 사진 얘기하는 거잖아. 여기서는. 자, 그러면 사진은 예술이 아니야. 우리 지금 시대에. 예술이란 말이야. 결국은 이제 사진 예술로 인정받았어. 내 얘기 왜 하느냐? 다음 문장에 뭐가 있느냐? 지금 우리가 사진 변형 프로그램으로 작품을 만들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아, 이거 뭐 AI로 보정했네. 뭐 AI로 만든 영상이네. 그러면서 뭔가 학급으로 취급한단 말이야. 아, 이거는 뭐 진짜 찍은 거 아니잖아. 근데 나중에는 그게 또 예술이 되지 않을까? 왜? 지금은 그걸 아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결국은 이 예술의 정의와 가치에 대해서 지속적인 뭐가 필요하다,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글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요. 여기 57페이지에 요거 봅시다. 2-1. 자, 여기에 우리 아까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자, 기계를 사용한다 해도 나오는 결과물은 인간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생각, 그러니까 아까 가치관이었죠. 가치관이었죠. 자, 그래서 가치관에 더 크게 좌우된다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면을 사진 찍어도 달라진다고.
자, 그래서 그게 결국은 기계가 아닌 인간에 무엇이 작용한다? 창조성, 개별성, 차별성이 작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뭘로 받아들일 수 있다? 예술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자, 여기 학습활동에서 여러분들 활동했던 것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아마 소수령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음 요거. 그래서 2-1을 바탕으로 그러면 글쓴이가 쉬운 만큼 갈증은 크다 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인데? 쉽다는 건 뭐가 쉽다는 겁니까? 지아야. 뭐라고요? 그쵸, 셔터를 누르는 행위가 쉽다는 겁니다. 사진을 찍는 행위죠. 자, 그럼 갈증은 크다라는 말은 뭘까요? 자,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는 쉬워. 찍는 행위 자체는 쉬운데 그것을 예술적 가치를 담는 노력은 크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쉬운 만큼 갈증은 크다 라는 말의 의미죠. 자, 다음 지금 페이지가 몇 페이지야 혹시? 이제 저거 다른 펜트로 넘어가야 되거든? 아닌가? 다른 펜트 넘어가야 되지. 몇 페이지야? 안 된다. 84. 정말 84가 안 된다. 자, 봅시다. 사과를 볼 때와 전자를 볼 때의 차이점. 이거 사실 여러분들 그 원자랑 뭐 진동, 뭐 이런 파동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작년 그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이제 파동과 관련된 그 지문이 시험범위 들어갔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지문을 한번 볼게요. 이거 사과를 볼 때와 전자를 볼 때의 차이점 해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게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잖아. 그쵸? 이 불확정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학문이 무슨 학문이라고 하는데? 이과가 안 돋네. 이제 양자물리학이죠. 양자물리학. 양자역학.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양자라는 개념이 탄생한 것에 대한 그 시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충돌이 일어나면 뭔가 있는 것이랍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외국 속담이 있대요. 여기서 보는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글자 그대로 우리 눈의 망막에 비친 이미지를 말합니다. 본다라는 건 망막에 비친 이미지야. 예를 들어 자, 뉴턴이 사과를 본다고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간단히 살펴보면 밝은 햇빛 아래 놓인 사과는 빛을 반사하고 그 빛을 바라보는 눈의 망막에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뉴턴은 사과가 놓인 방향과 사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어. 근데 사과는 저기쯤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사과가 저기쯤 있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그 공간에 빛이 있어야 돼. 맞죠? 불 다 끄면 우리 서로 안 보이잖아. 맞죠? 이 공간에 빛이라는 것이 있고 빛이 무엇을 때리는 거야? 저 사과를 때리는 거야. 그러면 그 사과에서 뭐가 반사되어서 나와? 빛이 반사되어서 나와. 그 반사되어서 보는 그 빛깔의 색깔이 뭐인 거야? 빨간색인 거야.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그래서 이제 빨간색의 사과가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빨간색의 사과의 빛이 우리 망막 안으로 들어올 거야. 그 망막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눈 안에 있는 이 수정체에 상이 맺히죠. 수정체에 상이 맺히면서 우리는 저 대상이 저기 있구나, 모양은 어떻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과를 어두운 암실에 놓는다면 사과에서 반사되는 빛은 없겠죠. 사과로 가는 빛이 없기 때문에. 그 위치뿐만 아니라 존재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안 보이니까. 자, 반대로 햇빛이 여전히 같은 위치에서 비치는데 사과를 다른 쪽으로 옮겨버리면 반사하는 물체가 없어져서 뉴턴의 망막에는 아무런 이미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데? 자, 반대로 햇빛이 여전히 같은 위치에서 비쳐. 사과를 다른 곳으로 옮겼어. 그 말이 무슨 말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빛이 저 위에서 이쪽 방향으로만 간다고 생각해봐. 이쪽 방향으로만 가는데 사과는 여기에 있어. 빛이 이쪽 방향으로 가서 우리가 지금 사과가 빛을 반사해서 보는 건데 이 사과를 뚝 들고 가가지고 저쪽에다 옮겨놨어. 저긴 빛이 없어. 빛은 저기에서 이쪽으로만 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우리가 후레쉬를 들고 있어. 플래시를 들고 있어서 플래시를 저쪽으로 비춰. 그러면 빛이 저쪽으로 직진할 거 아니야. 그럼 저기 사과가 있으면 보이겠지, 반사하니까. 그런데 이 사과를 똑 떼서 저쪽으로 옮겨. 그럼 우리는 빛을 이렇게 쏘고 있는데 사과가 저기 있으면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럼 사과가 안 보이는 이유는 뭔데? 사과가 저 가는 빛을 반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빛의 방향은 저쪽에 될 테니까. 맞죠? 자, 그래서 반사하는 물체가 없어져서 뉴턴의 망막에는 아무런 이미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뉴턴이 사과의 위치와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는 건 결국 뭐 때문이다? 이 빛 알갱이가 사과와 부딪혀서 경로를 바꾸는 사건이 있기 때문이야. 자, 이 뒤에서 빛이 이렇게 와. 빛이 이렇게 오고 나는 여기 있어. 사과를 보고 있어. 자, 빛이 여기에 도달했고 내가 사과를 본다는 건 결국은 사과에서 어떻게 된다? 빛을 반사한다는 거야. 맞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빛이 사과랑 뭐가 일어나야 돼? 충돌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이 충돌이라는 사건이 없으면 우리 눈에 빛이 반사되어서 보일 일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빛 알갱이가 여기서 흘러가는 파동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경로를 바꾼다는 건 무슨 말이야? 빛이 이렇게 갔다가 튕겨져 나오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그러면 빛이 절로 갔다가 사과를 통해서 튕겨져 나온다는 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어떻게 알 수 있어? 빛이 갔어. 사과에 막혔잖아. 그럼 사과 뒷부분은 어두워요? 밝아요? 어둡지. 왜 어두운데? 빛이 가서 여기로 충돌했으니까. 그래서 반사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뒤쪽으로 가는 빛은 없는 거야. 통과하지 않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랑 똑같은 거야? 어떤 빛의 충돌이 일어났다랑 똑같은 말인 거야. 사과의 위치는요, 어떻게 정의되느냐? 빛 알갱이와 사과가 충돌하는 지점이 사과의 위치인 거야. 자, 그래서 이 관점을 조금 더 확장하면 빛 알갱이 대신 무엇을 이용할 수도 있다? 전자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심지어 야구공을 이용해도 위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과의 위치를 특정하고 싶어. 내가 총이 있다고 생각해봐봐. 사과의 위치가 여기인데 사과가 예를 들어서 투명 모자를 써서 투명 모자라서 안 보여, 사과가. 그럼 사과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서 이 직선으로 쏘는 총을 빵, 빵, 빵 이렇게 쐈더니 여기서 통과가 안 돼. 그럼 여기 사과가 있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잖아. 빛이 아니라서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맞죠? 그러니까 충돌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준다? 그 대상의 위치를 알려준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잘 보세요. 전자현미경으로 바이러스처럼 작은 물체의 사진을 찍을 때에는 바이러스에 부딪혀 반사되는 무엇을 이용한다? 전자를 이용하는 거야. 어차피 빛으로 비춰봐야 우리 눈에 안 보여. 결과적으로 빛 알갱이든 전자든 모두 무엇을 가진다? 무엇을 통해서
충돌 과정을 통해서 물체의 존재 여부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충돌은 우리에게 위치를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 충돌을 통해서 무엇을 측정해 볼 거냐? 원자의 모양을 측정해 볼 거야. 원자는 너무 작아서 우리 눈에 안 보인단 말이야. 자, 그래서 무엇을 이용할 거냐? 전자를 이용할 거야. 전자를 이용해서 원자의 이미지를 찍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 간단히 생각하면 사과가 놓여있던 자리에 원자 한 개를 올려놔. 그리고 전자를 날려보내. 그래서 빵 충돌시켜. 그러면 우리는 위치와 모양을 알 수 있어. 그런데 이번에는 잘 보세요. 사과와 전자가 충돌할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답니다. 많이 다르대요. 원래 충돌은 우리가 그 위치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위치만 알 수 있는 거 아니죠. 뭐도 알 수 있어. 모양도 알 수 있습니다. 충돌을 통해서. 자, 문제는 뭐에 있다? 원자의 구조에 있다는 거야. 많이 다른 이유는 원자의 구조 때문이야. 자, 원자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원자에서 무거운 핵은 중심에 있죠. 그 우리가 원자 핵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 주변을 가벼운 전자들이 어떻게 해서 돌고 있죠. 마치 태양을 다른 행성들이 공전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주변을 가벼운 전자들이 둘러싸고 있고요. 그래서 전자가 원자와 충돌할 때 실제 충돌하는 입자는 무거운 핵이 아니라 주변에 뭐가 되어버린다? 전자가 되어버린다. 왜 그러냐? 자, 봅시다. 이게 이제 원자야. 원자. 이게 양성을 띠고 있는 게 원자 핵이죠. 맞죠? 자, 그리고 음성을 띠고 있는 전자가 이 주변을 돌고 있어. 근데 천천히 돌아? 아니야. 미친듯이 빨리 돌고 있어. 미친듯이 빨리 돌고 있어서 실제로 여기서 전자를 빵 쏘면 얘가 맞는 게 아니라 누가 맞는다는 거야? 그 껍데기에 있는 전자가 맞는다는 거야. 맞죠? 그러면 이 원자 핵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단 말이야, 우리가. 자, 그런데 측정을 위해 들여보낸 전자가 같은 크기의 질량을 가진 전자와 충돌하면 그 둘이 서로 같은 힘을 주고받고는 두 전자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튕겨져 나가게 된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인데? 봐봐. 우리가 지금 이 원자를 무엇을 쏴가지고 보겠다고 지금 가정했어. 우리 빛을 쏴봐요. 어차피 눈에 안 보이니까. 전자를 쏴가지고 얘의 위치와 모양을 특정하고자 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럼 우리가 쏘는 것도 전자야. 원자 핵 주변을 돌고 있는 것도 뭐야? 전자야. 맞죠? 자, 그래서 전자를 쏴가지고 얘를 맞춰서 원래는 이 원자 핵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실험을 할 건데 원전자를 어떻게 할 거야? 우리도 하나 쏠 거야. 자, 그래서 나도 과학을 잘 모르겠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거 혹시 압니까? 알 거야. 자, 이 원자핵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막 돌고 있을 때 이 위치에서 돌고 있는 애가 있고 그것보다 좀 더 멀리서 돌고 있는 전자도 있어요. 얘네 둘 사이는 서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수진아, 뭐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제 얘네 둘에는 서로 뭐가 차이가 난다고 얘기해요? 에너지의 차이가 난다고 얘기해요. 알겠죠? 에너지의 차이. 그러니까 얘네 둘은 서로 에너지의 차이 때문에 지금 이렇게 층위가 서로 다른 거거든. 자,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수치가 있을 거 아니야. 나도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자,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수치를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해. 근데 우리도 전자를 쏠 건데 무슨 전자를 쏠 거냐면 1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를 쏠 거야.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파동과 얘가 가지고 있는 파동이 똑같단 말이야. 맞죠? 자, 이렇게 똑같은 파동,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전자를 얘한테 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전자가 하나 돌고 있어. 우리는 쏴서 얘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이 전자가 어떻게 돼야 돼? 맞고 여기 흡수돼야 돼? 흡수되면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어떻게 해야지 알 수 있어? 선아, 어떻게 해야지 알 수 있어? 반사돼서 우리한테 다시 돌아와야지 알 수 있어. 맞죠? 그래서 쐈어. 얘랑 만났어. 얘 어떻게 될 거야?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갈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얘 파동이랑 얘 파동이 똑같아서 똑같이 얘도 어떻게 돼버려? 튕겨져서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원래 원자 자체의 크기도 이만큼인데 쏴가지고 튕겨서 얘가 나가버리면 우리는 얘의 크기를 잃어버리는 거잖아. 얘가 튕겨져서 딴 데 갈 건데 그럼 얘 모양이 바뀌어버리는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돌멩이 던져가지고 깡통 크기를 알려고 하는데 던졌더니 깡통이 찌그러져 버린 거야. 그러면 깡통의 원래 모양을 알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 문제가 생기는 거야. 우리가 쏘는 힘이 너무 세서. 자, 다시 볼게요. 우리가 측정을 위해서 들여보낸 전자가 같은 크기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그 전자와 충돌하게 되면 그 둘이 서로 같은 힘을 주고받고는 둘 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반사된 전자를 이용해 만든 이미지는 사과를 찍으면서 예상했던 이미지와 달라지는 거야. 처음 우리가 예상했던 이미지랑 달라지는 거야. 애가 찌그러질 거라 가지고. 자, 깡통이 찌그러졌어. 그럼 원래 크기랑 똑같아 달라? 달라. 자, 심지어 충돌 과정에서 흩어진 전자 때문에 원래의 모습과 같지 않게 돼버린단 말이야. 우리는 원래 모습을 알고 싶은 건데. 자, 그래서 전자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측정하면 본래 상태를 흔들어 놓아서 알 수 없게 됩니다. 그 모양이 여기 나와 있죠. 전자를 빵 쏠 거야. 얘가 통 맞았어. 어떻게 돼? 서로 반대 방향으로 퐁 날아가 버려. 자, 그래서 무엇을 이용하면 전자 대신 빛 알갱이를 사용해서 원자 이미지를 측정하면 어떻게 될까? 빛을 이용한 측정도 전자를 이용한 측정에 비해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가시광선의 영역의 빛 알갱이는 파장이 400나노미터부터 700나노미터까지의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파장이 원자의 크기에 비해서 수천 배 이상 크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게 파동이다, 그쵸? 우리는 지금 저기서 빛이 나오면 빛이 직진해가지고 우리의 눈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빛은 어떻게 파동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들어와요? 이러한 파동 진동을 통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야. 맞죠? 그러면 진동에서 우리 눈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 빛을 다 볼 수 있어? 실제로 이 광선을 다 볼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광선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가시광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광선이 뭔데? 수진아, 뭐야?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광선이 뭐야? 비가시광선인데 비가시광선은 종류 두 개 있잖아. 뭐예요? 자, 뭐예요? 뭐예요? 뭐라고요? 적외선만 있어? 자외선. 적외선이랑 자외선이죠. 적외선이랑 자외선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왜 한자가 적외선이랑 자외선으로 적힌 거야? 왜? 아니, 적외선의 한자 적외선의 뜻이 뭐야? 수진아, 뭐예요? 뭐라고요? 붉은 색깔 뭐라고요? 붉은색 빛? 붉은색 빛이라서 적외선이야? 너는 씨, 내가 작년에 얘기했잖아. 자, 지문이랑 상관없어. 우리가 그냥 어떤 광선을 쏠 거야. 광선을 쏘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눈에 보이는 광선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광선이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광선을 가시광선이라고 할 거고 눈에 안 보이는 광선을 비가시광선이라고 할 거야. 근데 이 비가시광선의 종류 두 개가 뭐라고? 적외선이랑 자외선이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빛을 이렇게 생긴 프리즘에다가 통과를 시킬 거야. 그러면 빛이 직진해요? 아니면 굴절해요? 굴절해요. 근데 빛이 굴절해서 이렇게 분산될 거거든. 분산되는 이유가 뭔데요? 분산되는 이유가 뭐야? 이 빛은요, 하나만 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파동이 섞여서 오는 거야.
맞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파동도 있고 안 보이는 파동도 있는 거야. 가시광선과 비가시광선이 섞여 있다고. 그래서 얘를 통과시켜가지고 굴절을 시키면 이 굴절되는 각도가 다 다른 거야. 굴절되는 각도가 왜 다른데? 파동이 달라서 그래요. 파동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파동이 다르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힘이 세고 약하고 다른 거야. 자, 그래서 많이 굴절되는 애가 있고 적게 굴절되는 애가 있을 거야. 그래서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켜가지고 빛이 이렇게 쫙 분산될 거야. 이거 무슨 색깔인데? 무슨 색깔이에요? 무지개 색깔이잖아. 빨주노초 파남보. 맞지? 무지개 색깔로 퍼질 거야. 그래서 이 빨주노초 파남보까지가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이야. 색깔을 감지할 수 있는 광선이야. 그러면 이 빨간 색깔 바깥 지역은 우리가 눈으로 감지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실제로는 얘가 분산될 때 어떻게? 여기로도 분산되거든.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왜 안 보이는데? 빨간 색깔 선의 바깥에 있어서. 그래서 바깥 외자를 써서 빨간 색깔의 바깥선이라고 해서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외선은 뭔데? 여기 보라색이잖아. 보라색의 한자가 뭐야? 자자잖아. 그래서 자색 바깥의 선이라고 해서 자외선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걸 자외선, 여기에 있는 걸 적외선, 우리가 볼 수 있는 광선을 가시광선 이렇게 나눌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가시광선에 대한 이미지고요. 자, 다시 올라가서 지금 가시광선이 이렇게 쭉 날라오는데 파동을 그리면서 날라올 거야. 맞죠? 자, 그러면 봐봐봐. 파동이라는 건 뭐냐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옆으로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이러면서 나가는 거잖아. 근데 그러려면 어떤 원자가 있으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 원자를 눈으로 보기 사과라고 할게요. 우리가 사과를 실제로 눈으로 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파동을 이렇게 그리면서 날아간다? 마침 여기에 사과가 이렇게 있는 거야. 파동을 늘 가다가 만났어. 팍 만나가지고 부딪혀서 어떻게 다시 파동을 이렇게 그리면서 우리 눈으로 와야지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아니야, 사과가. 맞죠? 자, 근데 파동을 이렇게 그리는데 사과는 부딪혀. 사과 왜 부딪히는데? 광선이 이만하면 사실 사과는 얼마나네요? 사과는 실제로 이만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가든 간에 무조건 부딪힐 수밖에 없어. 왜? 실제 파동의 폭보다 사과의 폭이 더 크니까 무조건 부딪힌다고. 근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뭔데? 원자가 얼마만 해버려? 요만 해버려. 얘가 원자야. 가시광선의 파동은 엄청 커. 그래서 가시광선이 이렇게 꼬불꼬불 날아가다가 뭘 해버려? 원자를 피해서 가버려. 파동이 폭이 너무 기니까 원자는 엄청 조그만한데. 그래서 원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사실 파동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측정하려면 빛의 파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파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파장이라고 해요. 맞죠? 이 파장의 길이보다 이 대상이 작으면 안 돼요. 어떻게 돼야 돼? 이 파장보다 커야지 부딪히는 거야. 물체가 이만하고 파장이 이만해야지 무조건 부딪히는 거야. 맞죠? 근데 물체가 이만하고 파장이 이만하면 피해가 버린단 말이야, 원자를. 그래서 못 만난다고. 그래서 안 보이는 거야, 우리 눈에 원자가. 작아서 안 보인다는 게 저 의미인 거야. 여러분들 우리 몸에 있는 DNA, 뭐 세포 이런 거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 바이러스 안 보이잖아. 왜 안 보이는데? 우리가 보는 그 긴 파장의 빛으로는 저 조그만한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해가 버리니까. 자, 그래서 빛의 파장이 측정 대상이 물체의 크기보다 작아야 됩니다. 파장이 대상보다 작아야 돼요. 또는 물체의 크기가 크거나. 사과의 이미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은 사과의 크기가 빛의 파장에 비해서 훨씬 크기 때문이야. 그런데 빛의 파장보다 작은 물체를 찍으려고 한다면 물체에서 반사되는 빛의 양도 적을 뿐만 아니라 반사된 빛을 이용해서는 물체의 모양을 구분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가시광선보다 훨씬 짧은 파장을 뭐라고 얘기한다? 전자기파라고 얘기한대요. 자, 그러면 뭐야? 얘는 가시광선이야. 얘는
전자기파야. 여기서 말하는 전자기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위에 나오는 가시광선과 전자기파를 한번 구분해 볼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파장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파장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파장의 길이가 이만큼, 파장의 길이가 이만큼. 둘 중에 에너지를 누가 더 써요? 위야, 아래야, 설마? 밑에. 왜 자신이 없어?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뭐야? 에너지가 센 거야. 얘는 어떻게 흔들리면서 가는 거야? 이렇게 흔들리면서 가는 거야. 이렇게. 힘이 없어. 얘는 어떻게 흔들리는 거야? 이러면서 가는 거 아니야. 에너지가 훨씬 세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X선 전자기파는 파장이 얼마만큼 된다고? 0.1 나노미터. 아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전자기파는 700이라네. 차이 많이 나죠? 0.1 나노미터보다 작아서 원자 모양을 파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 가능성이 있어. 조그마니까 원자가 더 커. 이 파장보다. 근데 이 X선을 이용해서 왜 떨어질 원자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팡 쏴요. 그러면 이 X선 빛 알갱이의 운동량이 에너지잖아. 엄청 세잖아 지금 얘. 상대적으로 너무 큰 거야. 이 원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얘가 너무 커요. 자, 그래서 X선에 부딪힌 원자 주변의 전자가 어떻게 돼버려? 튕겨져 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들 원래 원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원자가 하나 있어. 이 원자는요, 이 원자핵 하나에 두 개의 전자가 돌고 있는 원자가 원래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빛을 쏴가지고 얘 전자 하나가 튕겨져 나가버렸어. 그러면 이 물질은요, 여러분들 원래 원자핵 하나에 전자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물질인데 여기에서 전자 하나가 튕겨져 나가가지고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됐어.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물질을 우리는 무슨 물질이라고 합니까?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원래는 어떻게 있어야 돼? 원자핵 하나에 전자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애야. 근데 얘가 튕겨져 나가버려가지고 전자 하나만 남았다고. 그럼 얘는 어떤 성질을 가지게요? 그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는 전자를 어떻게든 하나를 끌고 와가지고 다시 끌어들여서 다시 두 개의 원래 상태로 맞추려고 합니다. 그게 원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원자 대신 원자 크기보다 작은 짧은 파장의 전자기파를 이용하더라도 빛의 운동량, 빛의 에너지가 너무 커서 결국 전자를 이용해서 원자의 이미지를 찍을 때와 같은 문제가 생긴다고.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게 어떤 문제를 말하는 거야? 전자가 튕겨져 나가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마지막.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은 동시에 정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말이 있는 거야? 있으면서도 없다. 이 말이 이제 역학적, 그 양자역학적인 말인 거지. 자, 결과적으로 빛을 이용하든 전자를 이용하든, 자, 잘 보세요. 빛을 이용하든 전자를 이용하든 원자 크기 정도로 작은 입자는 그 모양을 제대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거야. 자, 그래서 원자의 모양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전자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밑에 나와있죠?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한다고. 걔가 거기에 있다는 거 우리가 추측만 가능한 거야. 실제로 확인이 불가능해.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전자의 위치는 왜 파악하기 어려운가? 전자의 위치를 측정하려면 적당한 측정 도구가 필요하대요. 우선 빛을 이용한 측정을 생각해 봅시다.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빛의 파장은 어떻게 해야 돼? 짧을수록 좋아요. 근데 문제가 있지. 빛의 파장이 짧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쟤야? 네. 빛의 파장이 짧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아, 너무 세. 힘이 너무 세요. 자, 그래서 빛의 운동량은 파장의 반비례해서 커진다. 자, 잘 봐봐. 빛의 운동량이 파장의 반비례해서 생긴다라고 할 때 파장은 장이 길이를 말해요. 길이. 반비례라고 돼 있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운동량이 커지면 길이는 짧아져. 파장의 길이는 짧아져. 운동량이 적으면 파장은
길어져.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아까 얘기했던, 아까 그림 그렸던 그거를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빛의 운동량과 파장은 서로 무슨 관계를 가진다?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는 거야. 자, 그래서 빛의 운동량은 파장의 반비례해서 커지기 때문에 짧은 파장의 빛을 쓰면 빛과 전자가 충돌한 후 빛의 운동량 일부가, 잘 보세요, 빛의 운동량 일부라는 건 우리가 빛을 쐈을 때 지나가는 이 운동량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운동량 일부가 전자로 옮겨져서 전자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충돌해서 튕겨나가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반사된 빛으로부터, 그러니까 근데 충돌하긴 했잖아, 맞지? 충돌했으면 반사돼서 빛이 오는 거 있어 없어? 있긴 있지. 그러면 충돌했다가 반사돼서 우리한테 올 때 그 충돌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충돌 지점은 지금 그 전자가 있는 위치야? 아니야. 왜 아닌데? 튕겨나갔으니까. 대신에 우린 뭐는 알 수 있어? 지금의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충돌하기 전의 위치 또는 충돌하는 순간의 위치는 알 수 있는 거야. 대신에 근데 그거는 지금 위치는 아니야. 딴 데로 옮겨졌으니까. 자, 그래서 반사된 빛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 충돌했던 위치는 알 수 있어. 하지만 그 전자는 이미 어디 가버렸어? 떠난 버스야. 버스가 떠났어. 딴 데 움직여가지고 딴 데 있어요. 지금 위치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 전달을 최소화하려고 하면 빛의 운동량을 적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버려? 파장의 길이가 길어져 버려. 그러면 파장의 길이가 길어지면 전자의 위치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느냐는 파장의 길이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충돌 후 전자의 움직임은 줄어들지 몰라도 파장의 길이가 늘어난 만큼 위치의 불확정성은 커져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러분들? 파장의 길이가 늘어났으니까 전자를 놓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불확정성이 커져버린다고. 자, 다음 마지막. 자, 베르너 카를 하이젠베르크는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측정 도구의 정확도 문제라기보다는, 자,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충돌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측정 과정 자체의 본질적인 성질 때문이라는 거야. 우리가 어떤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충돌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게 기존의 과학이었던 거야. 기존의 과학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빛을 이용해 전자의 위치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처럼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다고. 불확정성의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그 대상의 위치를 알았어. 그러면 뭘 모르느냐? 운동량을 모릅니다. 대신에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운동량을 알아. 그러면 우리는 걔의 위치를 알 수 없어. 자, 그래서 하나를 정확하게 알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덜 정확해지는 거야. 그게 불확정성의 원리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불확정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측정의 차원을 넘어서 입자의 속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드러나기도 한답니다. 이 원리 덕분에. 입자가 측정 도구로 사용하는 빛 알갱이와 충돌했을 때 빛의 운동량에 영향을 받을 정도의 질량이라는 건 매우 작다는 거죠. 불확정성의 원리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히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사과의 위치와 운동량에 대한 뉴턴 시대의 개념은, 우리가 근대과학이라고 하죠. 뉴턴 시대의 개념은 물체를 대표하는 확정된 측정값이어서, 자,
연결 뉴턴 시대의 개념이야. 뭔데요? 확정된 측정값이었어. 그럼 이건 뭐야? 과거야, 과거. 얘를 우리가 근대과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뉴턴을 우리가 근대과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뭐야? 자, 현대물리에서는 전자처럼 작은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은 그 위치나 운동량이 동시에 정해질 수 없다. 이게 지금 불확정성이잖아. 그게 뭐다? 현대물리학인 거야. 자, 그래서 전자처럼 작은 입자의 경우에는 그 위치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면 또 이게 지금 불확정성의 원리잖아, 그쵸? 이렇게 얘기되면 정확히 정해지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하나의 입자가 두 개 이상의 위치에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자, 근데 이 사실은요, 입자에 대한 뉴턴 시대의 개념에 뭐하다?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봐봐, 생각해보면 우리 눈으로 확인한 것들은 사과가 저기 한 개 있어. 그럼 저거 한 개 있는 거야? 두 개 있는 거야? 한 개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게 바로 뭐 어떤 과학이라는 거야? 뉴턴 시대의 과학이라는 거야. 아니, 내가 보고 있는 사과가 저건데 저 보고 있는 사과가 동시에 딴 데 있다고? 말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증명했어. 어떻게 증명했는데? 아주 작은 입자를 이용해서 얘기해 봤더니 우리는 파동을 쏜과 동시에 얘는 위치가 바뀌어져서 얘가 충돌하는 지점에 있는 것과 동시에 어디에도 있는 건 똑같다. 옮겨진 위치에 있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동시에 두 개의 위치에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의 입자는. 자, 그래서 뉴턴의 관점에서는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은 측정 여부에 상관없이 항상 입자를 대표하는, 자, 그러니까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은 입자를 대표하는 물리량으로 존재했습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에. 자,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위치의 불확정성을 띤 전자의 속성은 오히려 공간에 퍼진 파동의 성질에 부합한답니다. 자, 그래서 입자가 파동의 성질을 띈다는 역설적인 설명이 가능한 거죠. 입자는 곧 파동이다. 우리의 존재는 곧 파동인 거야.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0.1 나노미터만큼 이만큼 여기 있기도 하고, 또 동시에 어디에 있기도 한 거야? 0.1 나노미터만큼 여기에 있기도 한 거야. 여러분들은 사실 파동 그러니까 진동하면서 있는 존재인 거지. 맞죠? 그러니까 지금 동시에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로 보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들 0.1 나노만큼 여기 있는 거, 0.1 나노미터만큼 여기 있는 거, 아주 미세한 차이라서 우리는 그 차이를 못 느끼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 라고 하는 관점이 양자역학이죠. 동시에 두 군데 있다는 거니까, 동시에 여러 군데 있다는 거니까. 입자는 파동의 성질을 띈다고. 그게 뭐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입자는 뭐 하고 있다? 진동하고 있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역설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확정성의 원리는 입자로 인식하고 있던 전자가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그래서 왜 그런 말도 있던데, 내가 어디 유튜브에서 봤는데 우리는 실제로 얘를 막 해가지고 내게 콕 때렸어. 아프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는 접촉을 했어 안 했어?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몸이 사실은 뭔지 모른다 치더라도 우리 몸의 껍데기라고 하는 뭔가가 있어. 근데 이 껍데기가 저 껍데기를 만나가지고 접촉했다 라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피부로 느낀다는 거잖아. 그게 이제 근대과학이라는 거야. 근데 사실은 우리는 서로 이렇게 아주 미세한 지점에서 떨어져 있는 거지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었다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여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서로 지직해서 맞는다고 떨어지는 거야. 그게 이제
실제로 접촉은 아니고 아주 미세하게 살짝 이렇게 붙었다가 떨어지는 거지. 정기적 작용에 의해서.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접촉한다, 만진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전에 양자역학과 관련해가지고 그 영화, 여러분들 영화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혹시 본 적 있어요? 19금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자, 그래서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오펜하이머라는 과학자가 양자역학, 그러니까 이 오펜하이머가 여러분들 그 원자폭탄 만든 사람입니다.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그 우리 세상 이 원자폭탄이라고 할 때 그 폭탄이 엄청 강력하잖아. 이 원자폭탄이 어떤 힘을 이용해서 만든 폭탄이에요?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잖아. 근데 사실 이 전자는요, 원자가 엄청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서로가 서로를 뭐 한다고 얘기해요? 끌어당기고 있다고 얘기하잖아. 중력이 다 작용한다고. 우리 서로 사이에도 중력이 다 작용한다고.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게 날카로운 펜을 이렇게 하나 줘요. 그리고 얘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통과시켜 보라고 해. 통과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안 되는데? 이 우리 손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가 있어. 이 원자가 다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 원자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뭐 하는 거야? 이 끝 지점에 있는 이 전기 신호보다 더 센 거야. 그래서 안 뚫리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뚫리는데 어떤 이 펜을 가지고 기계를 통해서 총으로 쏴. 그럼 뚫리겠어, 안 뚫리겠어? 뚫리겠지. 그럼 왜 뚫리는데? 그때 날라오는 이 에너지가 요 입자 사이를 서로 끌어당기고 있는 힘보다 더 세서 뚫린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입자가 끌어당기는 힘으로 다 이루어져 있다는 게 그 오펜하이머의 설명이었거든요. 그거 보니까 되게 잘 이해되는데 우리 모든 이 물체들은 다 뭐 파동이 다 겹쳐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형상이 만들어져 있는 거야. 고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입자는 다 파동을 가지고 있다 라는 역설적인 설명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 불확정성의 원리를 통해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불확정성의 원리는 입자로 인식하고 있던 전자가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는 거죠. 자, 입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전자가 사실은 다 뭐야? 다 파동이야. 자, 이와 같이 20세기 이후 측정 기술의 발달은 특정 위치의 점으로 대변되는 입자의 속성은 파동이었죠, 파동. 자, 파동이 원자나 전자와 같은 작은 물체에는 적용될 수 없게 되면서 고전적인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모두 포함한 양자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 양자에 대한 개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그림 여러분들 아마 좀 활용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제 아마 이해가 안 되진 않을 거야. 요거 저기 학습활동 이거 이번 학습활동 학교에서 했어, 안 했어? 소연아, 했어, 안 했어? 이거 전자 관련해가지고 학교에서 뭐 물어보겠다고 선생님이 얘기한 거 있다며. 그때 이번 안 했어? 네. 오케이. 그 뭐 물어보겠다고 선생님이 얘기한 거 있었잖아. 그때 소연이가 얘기했었는데. 아, 그런 건 그냥 문제 엄청 어렵게 안 하고 약간 개념 같은 아, 거. 개념을 물어보겠다. 그런 걸 문제로. 아, 그러니까 이제 겁먹지 마라, 약간 이런 의미로서 얘기를 한 거야? 어. 다른 과학진이 어. 뭐라는 차가 안 들려요. 아니 좌표 어. 구하는 어. 전 알고리즘에서 어. 좌표 구해가지고 응. 가장 짧은 거리 응. 구하는 거 문제를 나고 계산할 줄 알아요. 아, 계산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거랑 상관없잖아. 네. 맞지? 알겠어요. 자, 거기까지 하고 정리하고 마칠게요. 알고리즘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눠준 게 여러분들 그 저기 저거 2단원 요거 주제탐구독서 2단원 그냥 전체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지문만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별로 안 어려울 거야. 그거 말고는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시중에 돌아다니는 게 없어서.